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의 도성정입니다. 네, 4주차 수요일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주차네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꽤 많이 친해졌을 텐데 4주차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얼굴을 모른다는 게 참 애석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늘 날짜로 이 확진자가 이 40여 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면 4월달 내에 좀 많이 호전이 돼서 5월에는 꼭 여러분들 뵈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여기가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본관 밑에입니다. 대명 캠퍼스 본관과 그리고 그 카페테리아 사이에 계단 있는 그쪽 앞에 튤립이 이렇게 만개를 했네요. 지난주 이제 저도 제 연구실에 들렸다가 이 참 캠퍼스에 학생이 이렇게 아무도 없어도 봐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핀 튤립을 보고 참 이 코로나19로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꽃이 겨울을 이겨나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이 코로나19의 이 재난도 지나가고 나면 더 나은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제가 2003년도에 사스 이런 사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이었죠. 또 메르스 여러 등등 그런 어떤 이런 질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 지금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질병 대책 본부라든지 또 정부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오히려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질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더 물어보게 되고요. 어제 영국에서 한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영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질병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의견을 묻기 시작한 거 보면 사실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미국이든 또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그렇게 물어봤었지. 우리나라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을 묻는다는 거는 어쨌든 이 동경이라든지 또 그 나라의 어떤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다들 더 밝은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만나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꽃 구경도 다들 많이 못 가실 텐데 이렇게 강의 시작 전에 꽃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직접 찍은 그런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좀 위로가 되시고요. 좀 기지개를 한번 켜고 다시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NG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NGO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NGO가 뭐의 약자이죠? 기억하시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대 조건이 바로 자원봉사적 결사체,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해야 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미션,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는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과는 다릅니다. 인조는 비영리 조직의 형태이죠. 그래서 수익 비배분의 원칙이 바로 이 NGO의 세 가지가 3대 요건입니다. 이 NGO라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유니세프 이런 데도 있지만 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어도 제가 예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파이오니아 휴먼 서비스는 미국에 있는 NGO입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 있고요. 1965년에 설립돼서 이런 공작기계, 부품, 제조, 배송들을 실시해서 소수민족 및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게 이런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NGO이고, 또 그 다음에 이 굿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요 NGO도 마찬가지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고요. 여기는 꽤 오래 일찍 시작했습니다. 1902년에 시작한 그런 NGO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장애자나 노숙자를 고용해 이를 세척해서 재활용품으로 다시 하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엘더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일본의 그 사업형, 요 네 가지 기업은 NGO이지만 NGO도 요 사업형이 있는데요. 사업형 NGO입니다. 그래서 이 엘더는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고령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00년대부터 그 부분을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하면서 이 엘더라는 데가 2000년부터 일본 동경에서 고령자의 창업 지원 및 어떤 사회 정보화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홋카이도 그린펀드라고 하는 그 사회적 NGO도 일본에 있고, 일본의 그 북쪽 삿포로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비슷한 시기인 1999년에 생겼고, 주식회사를 병행 설립하고 있는 환경 NGO로 시민 풍력 발전 사업 등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원전 사태가 난 이후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많이 현재 아베 정권에서 좀 묵살하고 또 그런 것들 많이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요즘 지탄을 받고 있죠. 이처럼 NGO 또 기본 조건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NGO에 대한 사업형 NGO라고 하죠. 사업형 NGO에 대한 예제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NGO가 최근 이런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요,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이런 NGO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워낙 TV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유니세프 이런 데는 TV 연예인들이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이병헌도 있고, 공유도 그죠? 하고, 또 고수였나?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많이들 이렇게, 안성기, 이런 분들가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이런 참여, 그리고 어떤 선한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는 이런 사회적 요청 및 지지를 받으면서 어떤 사회적 사업의 핵심 주체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이 NGO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확인했고요. 어떤 말씀드렸던 자원적 결사체와 그리고 사회적 미션, 수익 비배분의 원칙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NGO는 그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관련된 조직인데 그 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표에 보는 것처럼 자선형 NGO냐, 또 감시형 NGO냐, 또 사업형 NGO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NGO도 다 같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면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 이제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스태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 운영에 대한 원리, 그리고 행동 원리, 그리고 마케팅 활동, 주요 자금원이 어디냐, 또 기업 및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적이냐,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NGO의 활동 패턴에 따라서 분류해 본 도표입니다. 먼저 이 자선형, NGO, 전통적이죠. 자선형 NGO 같은 경우에는 이는 주로 기부죠. 기부 및 이런 자원봉사를 기초로 해서 순수한 자원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에 임하는 조직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빈곤이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복지 등의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또 순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단체이며 정통적인 NGO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비판형 NGO. 예. 이 감시 비판형에 대한 NGO 부분이 있는데, 이 감시 비판형에 대한 NGO는 이런 기업이나 그리고 정부 및 국가기관 등의 어떤 활동을 감시 비판하거나 정책 제안 및 권리를 옹호한다든지, 그죠? 예, 와 같은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조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나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그죠? 인권 문제라든지,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어떤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일본이 거기에 대한 원전 사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 이제 어쨌든 연기가 되긴 했지만 올림픽을 어떻게든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개최하려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많은 그런 원전에 대한 부분들로 일본 정부에서 많이 감추려고 하고 했던 그런 매스컴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감시 비판형의 NGO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피폭에 대한 정도라든지 그리고 방사성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리포트하고 계속 이제 세계에 알리는 그런 NGO들에 대한 활동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감시 또 비판형 NGO가 되겠죠. 또한 이제 인권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인권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이런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거나 또 기업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그런 조직을 바로 이 감시 비판형 NGO입니다. 또 그리고 사업형 NGO를 보면 사업형 NGO는 또 앞서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요 네 가지 예처럼 사업형 NGO는 사회적 사업, 물론 유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스태프, 그리고 유료 또는 유상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하고 정보를 분석, 제공해서 컨설팅과 같은 활동으로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 이 사업형 NGO는 그야말로 이 사회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기구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표는 사실 NGO 또는 NPO의 조직 형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했던 도표이고요. 이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NGO에 대한 등록 누계수인데요. 보시면 2009년에 늘었다가 점점 줄어서 다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나라 비영리 단체의 어떤 등록수에 대한 도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처럼 이제 또 하나의 각각 경계점에 위치하는 NGO도 사실은 있고요. 자선형 NGO가 수익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대와 변화와 함께 이런 사회가 NGO에 거는 기대 및 또 이 NGO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변화도 많이 해왔죠. 이런 감시 비판형 NGO가 등장한 배경은 사실은 1970년대 이데올로기 시대에 이 7, 80년대 산업 사회가 급진적으로 이제 전 세계 화랑이었죠. 추진되면서 이 반대급부가 항상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물론 이렇게 확진을 받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위에 계신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렇게 녹화하는 이 어려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그죠? 이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들으시면 안 좋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다른 어떤 반대적인 급부를 이제 보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소비를 안 하다 보니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이 감소하다 보니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생산처가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그죠? 요즘 많이 생산을 이제 감산하고 하니까 어쨌든 요즘 봄인데 작년과는 다르게 미세먼지나 이런 공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좋아졌다라는 부분도 있죠. 그처럼 항상 이 뭐든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꽃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사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물론 우리가 더 진보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태풍도 그렇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있죠. 하지만 물론 뭐 집도 날아가고 뭐 나무도 뽑히고 하지만 그죠? 예, 사람들도 불편하고 하지만 어쨌든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예, 강물도 맑아지고 공기질도 정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뭐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어쨌든 이 재난을 빠르게 극복을 해서 더 이렇게 선진화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예,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7, 80년대 이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예, 사회적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집중된 것을 들 수 있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뭐 네트워크 역시 이렇게 확대되고 또 예, 있으면서 따라서 사업 NGO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이죠. 이 사업형 NGO가 등장한 거는 이 7, 80년대 이후 한 80년대 말 이 작은 정부로부터 지향에 의해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삭감되고 뭐 정부가 아닌 뭐 대안적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되었던 거 이제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서비스로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형 NGO가 어느 정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영역과 민간이 하는 영역 그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이 또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 의식이 시민의 어떤 요청이 거세진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탄생 배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였고요. 네. 한번 넘어가면 사실 이 중간 법인 형태 어떤 사회적 지향 기업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영국에서 가장 현저하게 많이 발생을 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80년대 뭐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나 뭐 작은 정부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때문에 많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90년대 이런 글로벌화 추진 과정에서 이민, 난민 이런 또 글로벌 이슈들이 발생하고 이익이 증대하고 또 전쟁, 뭐 기약,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지향형 기업의 어떤 사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업형 그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 잠깐 뭐 또 이 대표적인 5개 사회적 기업 형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벤앤제리 뭐 홈메이드라고 하는 또 미국 버몬트에 있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978년도에 사회적인 기업의 사례로 있고 이 벤앤제리스 홈메이드라고 하는 회사는 환경 문제나 또 지역사회 공헌을 미션으로 하는 뭘 팔까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팔더라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이런 사회적 기업의 어떤 하나의 또 카테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5개 사회적 기업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카테고리가 아닌 우리가 이제 형태로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뭐냐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소유, 관리되며 이익은 지역사회화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협동조합이나 또 부락이나 시골에 가면 이제 그 같이 생산을 해서 특히 이제 어촌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같이 한 부락에서 그러니까 그 어항을 두고 어떤 분들이 뭐 운 좋게 어떤 어부들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분은. 그러면 그 어항에 같이 이렇게 잡은 것들을 놓고 쉐어하는 뭐 이런 그걸 또 같이 관리하고 거기서 또 뭐 요즘 뭐 6차 산업 서비스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또 뭐 횟감을 팔거나 또 뭐 물고기를 팔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인 거죠. 우리나라식의 어떤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펌이 있습니다. 이 소셜 펌은 뭐냐면 어떤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장애자가 종업원의 한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요 소셜 펌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도 여기 있죠. 취업 고용형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소셜 펌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소셜 펌 중에 한 군데는 뭐 종이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무슨 종이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하는 데도 아닌데 무슨 사회적 기업이냐라고 가서 봤더니 그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종이컵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요. 그처럼 이 대표적인 사회적 5가지 기업 형태 중에 이런 장애인 고용도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 종업원이 소유하는 회사 이게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이게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 형태인 거죠. 종업원이 회사를 매입하여 설립한 형태. 그래서 이 타워 코넬이라든지 광부들이 요 타워 컬리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매개적인 어떤 노동시장 회사나 또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직업 훈련이 되어가는 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매개적 노동시장의 회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요 텔레웍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글래스고우 그쪽의 지역에 있는데 2001년에 했고 여기는 이제 실업자에 대해서 콜센터 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텔레웍스입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소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런 소셜 비즈니스가 바로 자선단체가 신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그 본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런던에 있는 카페 다이렉트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숍인데, 단 이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를 공정무역을 통해서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NGO에 있는 옥스팜이나 트레이드 크래프트나 이퀄 체인지 또는 트윈 트레이딩 이런 데 등의 자금을 얻어서 커피의 가격을 안정화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이런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이 카페 다이렉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셜 비즈니스 형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형태 부분은 또 해외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엘도니엔 컴퍼니 베이스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리버풀에 있는 그 회사이고 1986년에 창업했죠. 여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뭐냐면 지역 그러니까 황폐해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하게 되면 처음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올라가거나 대구에도 요즘 많이 재개발들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 올라가는데 그 인근에 재개발되지 못한 지역들은 그 옛날의 어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폐해진 어떤 지역 또 주택지를 재개발하는 걸 주요 사업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엘도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데고 여기가 바로 이제 지역 공공 개발 회사이죠. 이 소셜 펌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례도 있고 외국의 사례는 카페노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기도 카페노바는 기차역이나 또 버스 정장에서 커피 캐터링 서비스 또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바로 이런 소셜 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매개적인 어떤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형태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기업 카테고리와도 유사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스트릭한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의 사회적 기업화 설명드렸죠. CSR 왜 대기업이 연말에 이렇게 연탄 배달하고 양로원 방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토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기업의 어떤 사회화, 사회적 기업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어포레이트, 그러니까 코어포레이트가 기업이잖아요. 기업, soci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들이 바로 CSR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기업은 뭐가 최대 우선 과제이고 미션이라고 했죠?
이윤극대잖아요. 그래서 이 이윤극대가 최우선 과제이고 목표인 이런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 명분하에서 참여를 확대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구별점, 사회적 기업과의 구별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이윤을 더 극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기업의 첫 번째 미션 과제가 이윤 극대화잖아요. 그런데 이 CSR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면, 그죠?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그래서 요즘 뭐 브랜드 마케팅, 뭐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요즘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을 보면 뭐 SK텔레콤이나 그죠? 요즘 대기업들의 TV 광고를 보면 이런 그 제품이나 또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진 않고 트렌드가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거에 상당히 많이 몰입합니다. 뭐 두산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한 열심히 일하거나 사람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광고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 회사가 좋아 보이게 되고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뭐죠? 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오히려 사회적 미션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나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사회적 기업과 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 함은 혁신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이제 사업성,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나 이슈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일반 기업의 기업가 정신도 도전의식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뭐, 공정한 부분들, 뭐, 바르게 경영하는 부분들, 또 직원들에 대한 윤리, 뭐, 기업의 윤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거기와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사회 공통적인 또 지역의 어떤 문제, 뭐 전 세계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사회적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가치 극대화,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사회적 기업, 이 CSR은 시대적 요청의 수능이나 또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과제를 향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 뭐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라는 걸 내요. 그죠? 나라에 어쨌든 기업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하면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세전 수익이냐, 세후 수익이냐 다를 텐데, 여기 회계학과의 학생들이 혹시 계신가? 또 경영학과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어쨌든 기업에서 법인세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의 봉사라든지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비용은 기존 수익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런 그 봉사를 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기업의 말했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에서 하는 하나의 또 방문론적으로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SR 구분 세 가지를 또 보면 이 CSR 말씀드렸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CSR 일반 기업의 사회적 기업화인 것은 첫 번째 경영 활동 자체 사회성을 고려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정성, 또 윤리성, 또 친환경성을 지향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향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을 사회적 고려한 사업 경영 활동 자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일본의 옴론, 혼다, 덴소 같은 데가 있을 텐데요. 일본의 이런 기업들은 장애인 복지법인 태양의 집과 협력해서
부품 조립 공장을 뭐 설립해서 그 공장의 전 직원을 장애인으로 그렇게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의 이런 사회적 기업, 사회적 상품, 서비스 등의 사업 개발 및 제공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상품, 서비스 등 이런 제공의 활동의 의미는 3M 경우, 3M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런 책임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복지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NGO에 대해서 이들의 사회적 사업을 외주화 이렇게 했고요. 또 일본의 킨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NGO와 협력해서 장애인을 사실 여행 다니기 힘들잖아요. 장애인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버스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NGO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킨키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를 통해서 무료 여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런 일본 쪽의 또 사례는 TOSTM이라고 하는 이게 토요 시큐리티 테크니컬 매니지먼트라고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기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2004년에 NGO의 유니버셜 디자인 생활 자체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현관문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또 사회에 반환하는 그런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이 사회 공헌 활동이 있고요. 요거는 지역 커뮤니티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CSR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이런 기업이 관련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지원도 기업의 사회 공헌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4년 이후에 이른바 빌 게이츠가 주도적으로 이제 주도한다고 하고요.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 불리우는 정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이 소외 계층들, 정보 소외자 이런 사람들한테 PC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강좌를 제공하면 그 강좌를 받은 사람들은 뭘 쓸까요? 당연히 윈도우를 쓰겠죠. 그죠? 윈도우를 씁니다. 그래서 또 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기업의 판매 또 더 이 소비자와 이 시장층을 더 넓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세우죠. 그래서 일반 기업 내에서도 요즘 대기업에 가면 요런 부서가 있습니다. 좀 큰 부서는 부도 있지만 팀 단위의 어떤 사회적 이런 CSR 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SR 팀에서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나 혜택도 중요하게 보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사업형 그리고 사회 지향형 기업 또 일반 기업 자선형 NPO 또 중간 조직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게 이제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일반 소셜 비즈니스를 또 도식화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표, 그죠? 요 동그라미 영역이 바로 사회성, 지역 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대한 부분들이고 주요 대상이 국내 지역이라고 하면 요게 바로 소셜 비즈니스 영역이죠. 그래서 주요 사업이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 비즈니스의 3대 요건,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런 국내의 어떤 이 사회성만을 갖고 있는 이런 영역과 요 소셜 비즈니스의 영역 사이에 교집합 부분들을 바로 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죠? 요게 소셜 비즈니스 영역이 사실 더 범주가 넓고요. 그죠? 그 안에 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소셜 비즈니스와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낮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되다 보니까 지역성이 아주 강합니다. 지역성.
그죠? 그리고 활동 영역, 범주 측면에서 아주 구분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미, 뭐 반상회, 그죠? 뭐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도 다 공동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향성을 가진 비즈니스의 개념입니다. 여기 철학학과나 이런 친구들은 보면 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아마 필수로 아마 읽으셨을 텐데 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의 길 더하기 덕의 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죠. 이게 바로 지향성을 가진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풍요로운 사회는 도덕심이 충만한 경제 시스템 실현을 통해서 달성된다라고 도덕 감정론에서 언급하고 있죠. 제가 25분 하고 보통 한번 쉬었다가 또 한 20분을 녹화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쭉 다 45분을 채워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번 이렇게 45분에서 50분 한 번을 다 강의를 하고 그죠? 녹화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로 녹화가 안 되어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녹화를 하다가 오늘은 그렇게 오류가 안 나길 바라면서 계속 45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요 바디샵, 잘 아시죠 여러분들 바디샵 곳곳에 요 체인점이 있잖아요, 그죠? 바디샵이 있고 이 더 바디샵은 1976년 데임 아니타 롤릭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화장품의 최초의 원료인 트레이드 방식인 공정무역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페어 트레이드를 실시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25,000명의 낙후한 지역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뭐 6,400명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어떤 교육 혜택을 지원하고 또 연간 32만 명 이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5개국 정도의 이 36개의 커뮤니티로부터 공정무역을 통해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 제품의 90% 이상을 공정무역된 원료로 그렇게 생산해서 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최대 사회적 기업 단체인 이 BITC가 주최하는 2013년 사회적 책임 기업 어워드에서 26년간 화장품 원료로 공정무역과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그의 공정무역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보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대면 수업이면 제가 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은 뭐냐면 요 바디샵의 어떤 그 홍보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약속과 함께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밑에 URL이 있고 요 학습 자료는 제가 그 학습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우리 학교가 시스템이 이제 유튜브에 이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로드하게 되면 그 업로드한 영상에 이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강의 시간에는 가급적 동영상을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URL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적 기업 사례를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빅이슈라는 회사입니다. 빅이슈는 뭐냐 하면 1991년 영국에서 처음 설립된 또 사회적 기업인데 마찬가지 더 바디샵 창업자 아니타 로딕의 남편 고딘 로딕이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이 넘쳐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겁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문 있잖아요. 일간지 신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판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은 스스로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수익이 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샵에서 화장품 회사인 바디샵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간지가 아니라 월간지죠. 월간지 더 빅 이슈를 발간해서 이 판매 권한을 노숙자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당 판매가가 1.5파운드짜리 잡지를 이 7펜스에 제공을 하고 7펜스에 공급받은 노숙인들이 잡지를 한 권 팔 때마다 한 8펜스씩
그러면 수익이 생기겠죠. 벌도록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뭐 이를 통해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잡지 판매원으로 일을 잘한 잡은 노숙인 중에 일부는 뭐 빅이슈 본부에 오히려 취업시켜서 잡지 편집이나 취재 이런 활동, 소문 재능을 발견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노숙인에게 기본적인 취업, 교육, 정보 제공,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들이 근로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하게 됩니다. 이 빅이슈가 이제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빅이슈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물과 국제 뉴스도 제공하고요. 빅이슈 내에도 각지에서 이제 그 글로벌 이 매거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국도 있고 호주,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이런 전 세계 28개국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이 한국 빅이슈에 등록을 한 뒤 자국판 빅이슈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좋은 빅이슈의 어떤 그 사회적 기업 사례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빅이슈의 동영상이고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빅이슈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적 기업인지를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동이라고 그죠?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과제 드렸죠. 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무하마드 유누스의 노벨상 받으신 분의 우리나라 강연, 초청 강연 듣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과제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과제 등록실에 올렸고요. 영상을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제 여기 참배 2016년 5월에 이제 그 당 대표 당시에 광주 5.18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때 보면 여기 신발 바닥에 이 헤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화제를 모은 이 아지오가 뭐냐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신발을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이 아지오 신발을 신으셨다. 그래서 폐업했다가 이때 다시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폐차 가죽 시트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모어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뭐냐면 이제 자동차 폐차장에 가면 폐차를 할 때 그 가죽 시트가 상당히 이런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질 좋은 가죽이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자동차 공장에서는 어떻든 고철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들에 대한 거의 폐기물이니까 어쨌든 그걸 다시 업사이클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어덴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는 게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가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 노숙자,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미국 사회적 기업, 루비콘 프로그램즈 슬로건이고 냉정한 시장과 따뜻한 공동체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은 흔히 착한 기업이라고도 우리가 불리우고 요즘은 착한 가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일도 하면서 이익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문이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안정되기 전까지 많은 지원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일부 기업들은 그걸 악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또 지역 사회 또 지역 어떤 이 지역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시장 경제의 빈틈을 그렇게 메워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캡처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좀 날씨가 많이 풀리고 저 또한 이렇게 봄이고 나른해서 하지만 시간이 많이 또 어쨌든 여러분들 뵐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고대하면서 혼자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져서 책도 보고 이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좀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4월 15일 선거를 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번 주에 아마 사전투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힘든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시고요. 15일이 원래는 휴일이라서 휴일이지만 어쨌든 온라인 강의라 제가 온라인 강의는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그 4주차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건강하시고 또 4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